반갑습니다. 둘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과목 먼저 시작해 볼 건데,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동차 말소 등록의 사유 기억나시나요? 자, 자동차 제작, 판매자 등에 반품한 경우, 차량이 초과된 경우, 수출하는 경우, 자동차의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멸실된 경우, 교육이나 연구 목적의 자동차는 말소를 해야 한다. 보시면 되겠고, 자, 말소 등록 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번호판 봉인은 시도지사가 실행한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고요. 자, 이 과목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물 취급 요령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문제예요. 좀 안전에 관련된 거라서 이해를 해보시면 되는데, 자, 화물을 실을 때 적재함의 가운데부터 좌우로 적재한다.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모서리부터 적재를 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운데부터 쌓아서 무게중심을 맞추면서 적재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아래쪽에는 무거운 거부터 실어야겠죠. 제일 위에 무거운 게 있으면은 화물이 파손될 수도 있고, 또 무게중심이 위로 가기 때문에 쓰러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운행 중에 화물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윗부분부터 바닥까지 평평하게 메어야 돼. 당연히 평평하게 해야겠죠. 그리고 운전자는 운행 전에 적재한 물건이 쓸릴 것에 대한 주의를 운행 전에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들이 있고요. 자, 인수, 거절, 이사, 화물 대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정당한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화물들이 있다고 했죠? 그것들인데, 자, 고객이 휴대 가능한 귀중품, 그리고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 뭐 한약이나 김치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운송에 특수한 관리를 요하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온 친구야, 배출가스.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보는 고장 확인인데, 자, 일단 무색, 청색이다. 완전 연소됐거나 정상이라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알아내냐면은 자동차 배기가스 나오는 곳에 A4 용지를 갖다 댑니다. 흰 색깔 종이죠. 그리고 좀 기다리다 보면은 색깔이 변해요. 그걸로 알아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검은색인 경우는 불안정 연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어디 문제가 생겼냐면은 에어클리너 엘리먼트. 자, 에어클리너 엘리먼트가 막혀서 검은색으로 나오거나 연료 장치에 고장이 된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근데 흰색으로 나와요. 다량의 엔진, 아이고 못하겠네요. 엔진 오일이 실린더 위로 올라와서 연소를 하는 거죠. 이것도 불완전 연소라고 볼 수 있는데 사유가 조금 다릅니다. 헤드 게스킷이 파손됐거나 밸브 오일 실, 밸브의 오일이 새지 않게 막아주는 게 오일 실이죠. 자, 요게 노후된 거나 피스톨링이 마모된 경우에는 배출가스가 흰색으로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적의 위험성. 이것도 생각해보면은 뭐 당연한 내용들이 나와요. 자, 과적했다는 건 일단 무겁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무거울 때, 이 차가 무거울 때 어떤 현상들이 생길까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먼저 엔진, 차체, 도로, 플러스 뭐 타이어, 이런 것들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왜? 무거우니까. 그리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속도 조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멈추는 게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내리막길 주행에 브레이크 파열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끊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는 거, 특히나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운송장 형태는 기본형, 보조용, 스티커형 이 세 가지 있다라는 거 외워두시면 되고요. 운송장은 일단 정중앙 상단에 부착한다. 아무데나 붙이면 안 되죠. 그리고 운송장을 붙이기 어려운 형태의 운송물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형태가 뭐 평평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에는 박스에 넣어서 배송한 다음에 붙인다. 그리고 운송장을 붙일 수 있는 박스에 포장해서 수탁 후 부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택배 여건이 많은데 시험에 나오는 것만 조금 볼게요. 사업자는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배송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것도 거절 사유가 됩니다. 필요한 내용들이 없으면 배송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사업자는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까지 운송 인도를 해야 돼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자는 운송물의 인도 시 수화인으로부터 인도 확인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이거를 받아서 배송하겠습니다 라는 거를 꼭 확인을 받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강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이나 훼손, 연착돼서는 손해배상을 지지 않는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잘 알아두고 일을 보이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운송장의 역할 및 기능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운송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약서의 역할을 해요. 운송장이 나왔다는 것은 이 거래를 내가 마무리하겠다는 계약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화물 인수증 역할, 그리고 운송 요금에 대한 영수증 역할도 한다. 그리고 배달에 대한 증명, 그리고 행선지 분류 정보 제공, 행선지 이게 어디로 갈 것이다 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수입금 관리 자료, 왜?
이게 곧 영수증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수익금 관리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 정보 처리의 기본 자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행선지, 분류의 제공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화물들이 보통 어디로 많이 간다. 이런 것들을 정보를 모을 수도 있고 처리도 할 수 있겠죠. 자, 운송량은 어떤 것들이 기재되어야 되냐?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운송량 번호 있죠. 기본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요거를 어디까지 왔는지 조회를 해볼 수 있는 운송량 번호, 그리고 바코드, 그리고 송하인의 주소 성명 및 전화번호, 수하인의 주소 성명 및 전화번호,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당연히 다 있죠. 그리고 주문 번호 또는 고객 번호, 우리 오늘부터 운송장 안에 들어가 있는지 뭐 있는지 슥슥 보면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화물명, 우리가 뭐 보통 택배랑은 좀 다르죠. 그리고 운임 지급 방법, 선불인지 착불인지 뭐 아니면 중간 정산인지, 그리고 도착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운송 요금, 그리고 면책사항, 요게 아까 약관 같은 것들 되겠습니다. 약관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화물의 수량 이렇게 들어가 있다. 슥슥 보면서 들으면서 하다 보면은 이건 자연스럽게 외워지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사 화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이건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요거 잘 읽고 푸셔야 되는데, 사업자의 잘못인지 고객의 잘못인지에 따라서 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이 달라집니다. 자, 먼저 사업자의 잘못인데, 인수일 2일 전까지 해제 통지를 했어요. 이거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계약금의 배, 2배죠? 요거를 돌려줘야 돼요. 근데 하루 전까지, 하루 전에, 이거 못하겠다 하면은 4배를 줘야 됩니다. 근데 인수일 당일, 오늘 요거를 화물 이사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못하겠다. 잠수를 탔어. 그러면 계약금이 6배. 근데 당일에도 해제 통지를 하지 않아서 내가 오늘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근데 내일 갑자기 연락이 왔어. 사실 어제 죄송해요. 그런 거 상관없이 계약금이 10배를 물어줘야 된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자, 고객의 잘못인 경우에는 조금 이게 낮습니다. 자, 인수일 하루 전에 죄송한데 저희 이사 계획이 바뀌었어요.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 하면 계약금을 돌려줘야 되고요. 인수일 당일에 근데 못하겠는데 오늘 이사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당일에 얘기를 했다. 계약금의 2배, 2배를 돌려줘야 된다 라는 기준. 이게 사업자의 책임인지 고객의 책임인지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니까 시험 문제 요 이사업물 나왔다 꼼꼼하게 문제를 읽고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포장 합리화의 원칙입니다. 자, 포장 합리화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통 화물이 다 직사각형이죠. 근데 요 직사각형에 있는 화물차에 물건을 많이 실을수록 사업주는 이득이겠죠. 그렇다는 것은 첫 번째 시작되는 거, 포장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나오는 건데, 일단 사양 변경의 원칙, 그리고 집중화 및 집약화의 원칙, 재질 변경의 원칙, 시스템화, 단위화, 규격화, 효준화, 그리고 대량화, 대형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내가 많이 싣고 잘 싣고 안전하게 싣겠다라는 거죠. 자, 만일에 뭐 재질이 바뀌었다. 포장 재질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요거를 어느 정도 규격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막 종이 포장을 했어.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사양 변경이 됐어요. 이런 것도 막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사업주의 입장으로서 최대한 많은 물건을 싣고 싣되 안전하게 운송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포장을 해야 할까? 이런 거 조금 생각하면서 외우면서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나 제일 밑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 있죠. 대량화나 대형화의 원칙. 요게 어떻게 보면은 많이 싫겠다. 이런 내용이고, 자, 많이 싫으려면은 규격이 딱 정해져 있어야겠죠. 규격이 딱딱 맞을수록 제일 좋겠죠. 그리고 규격이 딱딱 맞는 것도 추가로, 자, 포장 재질이 또 중요하겠죠. 찢어지거나 파손되지 않는 포장을 잘 해야 된다라고 고객이나 이렇게 수탁하는 사람들에게 안내도 해줄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몇 개를 실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평균 개수,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하고 단위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보통 이 화물에는 의류를 많이 실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정해서 집중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과목 내용에는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있었던 경험, 운전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이나 화물을 주고받고 택배를 주고받으면서 있었던 경험들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은 너무 외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이해하시면서 공부를 한다라고 조금 이해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두 번째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이 과목 이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포장법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많아요. 자, 먼저 일반적인 분류다. 그러면은 상업포장과 공업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상업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택배 물품들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포장, 그리고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뭐 진열하기 위해 하는 뭐 포장,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상업 포장에 해당이 되고, 공업 포장은 말 그대로 이제 수송하면 뭔가 묵직한 물건들 느낌이 들죠. 대량인 느낌이 또 있고요. 이런 것들을 포장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안전하게 잘 포장을 해야겠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공업 포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포장의 분류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포장하는 재료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먼저 유연 포장, 강성 포장, 그리고 반강성 포장인데, 쉽게 말해서 그 포장하는 재질이 딱딱한지 안 딱딱한지 요거에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유연 포장부터 강성 포장으로 갈 때까지 점점 딱딱해지고, 중간이 이제 반강성 포장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포장 방법별 분류 요게 중요하겠죠. 자, 먼저 방수포장, 방습포장, 방청포장, 완충포장 이렇게 있는데 내용 쭉 있어요. 자, 먼저 방수포장은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고요. 방습포장은 습기, 물 안에 있는 물건들이 습기를 유지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습기조차 들어오지 않게 아예 막아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방수포장이랑 방습포장이랑은 개념 자체가 좀 달라요. 그리고 방청포장은 녹슬지 않게 해주겠다. 완충포장은 조금 더 푹신푹신하게 조금 더 완충될 수 있게 조금 더 두껍게 이렇게 포장해 주는 거다 보면 되겠고, 진공포장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진공 압축을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산소와 접촉하면은 부패되는 것들이 있죠. 뭐 음식물 이런 것들을 포장할 때 진공 포장한다. 그리고 압축 포장은 부피를 줄일 때 베개나 이불 같은 부피가 큰 걸 압축해서 쭉 하면은 작아지죠. 그리고 수축 포장, 수축 포장이랑 압축 포장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은, 수축 포장 같은 경우에는 물건의 부피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포장이다. 그래서 압축 포장에 안전이 조금 추가된다고 하면은 수축 포장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포장의 기본적인 기능, 이 포장들을 왜 하냐? 먼저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표시, 이게 어떤 물건인지, 그리고 상품성을 위해서, 그리고 포장을 하게 되면은 부피가 줄고 하면 안 편리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효율성, 공간의 효율성도 늘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포장을 이쁘게 잘 하면은 판매 촉진성, 판매가 더 잘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화인이라고 나옵니다. 쉬핑 마크라고 하는데 이 내용들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매수인의 사용 편의 및 선적 서류와 물품과의 대조에 편의를 준다.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화인이라는 게 부정확하면은 통관 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화인이 부정확하게 되면 하역차고, 인도차고, 불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선적, 이 화물에서도 항운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통관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개념이다. 요 정도만 잡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화인에는 네 가지 표시가 있는데, 주표시, 회사의 상호가 들어가는 게 주표시, 수량 표시는 요게 몇 개다 라는 게 아니라 포장을 했는데 이 포장이 몇 개 중에 몇 개다, 10개 중에 두 번째 포장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수량 표시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 주의 표시는 말 그대로 이 화물을 운송하거나 보관을 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 표시는 말 그대로 독착지명, 그리고 경유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착지명을 크게 하고 경유지를 작게 쓴다 라는 거, 요거 정도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포장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이제 골판지로 우리가 포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장점 뭘까요? 자, 먼저 대량 주문 처리하기가 용이합니다. 왜? 가볍고 제 최적이 작아, 저 두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보관 용이하고 물류비가 절감된다. 그리고 골판지는 평소에는 이렇게 접어놨다가 딱 펼쳐서 박스를 만들죠. 그래서 이게 최적이 작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장 작업이 용이하고 기계화 작업이 가능하다. 왜? 규격이 일정하니까. 그리고 대량 생산품 포장이 용이하다. 자, 그럼 나무 상자의 특징은 뭘까요? 재료 확보가 용이하고 조립이 쉽다. 자, 골판지와 비교해 봤을 때는 조립이 조금 더 어렵다고 보겠지만, 나무 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이 단단함,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조립이 쉽다라고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하기가 좋아요. 부서지지 않는 이상 계속 재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강도 있는 보호성, 단단하니까 귀중품, 중량물 등을 적재하는 데는 아무래도 골판지보다 나무 상자가 더 좋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요 빈출 차량 모델만 좀 볼게요. 자, 먼저 카고 트럭, 하대에 간단히 접을 수 있는 문짝을 단 차량이다. 요거는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전용 특장차,
우리 특장차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고가 사다리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적재함 자체를 특수한 화물에 적합하도록 구조를 갖추거나, 그러니까 A라는 화물을 싣기 위해서 최적화된 규격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특장차는 A라는 화물밖에 못 싣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한 작업, 뭐 고가 사다리 높은 곳 올라갈 때 가능하도록 기계 장치를 부착한 차량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트럭에 뭐 굴삭기 관련된 장비를 단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용 특장차고요. 시스템 차량은 트레일러 방식의 소형 트랙이에요. 자, 이제 트레일러라고 하면 우리 앞에 트랙터가 있고 트레일러 이렇게 있죠. 자, 요거를 달 수 있는 작은 트럭이다. 큰 트럭은 시스템 차량이라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덤프 트럭은 말 그대로 적재함 높이 이렇게 있는데 평소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그림을 좀 못 그리는데 화물 흙 같은 것들이 이렇게 우르르 쏟아지는 거죠. 자, 요거를 우리 덤프 트럭. 보통 우리 볼보 차량을 덤프 트럭이라고 많이 부르죠. 자, 그리고 자, 우리 요 내용 어디서 봤었죠?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어요. 자, 갑자기 하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화물에 대한 내용 했었습니다. 사업자 책임인지 고객 책임인지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먼저 사업자 책임으로 인수일 2일 전에 해지 통지했다. 계약금의 배 2배. 인수일 하루 전에 통지했다. 계약금 4배. 그리고 당일에 해제했다. 6배. 당일에 해제 통지도 안 하고 잠수를 탔다. 나중에 걸리면 10배다. 자, 고객의 과실로 이사 환불을 해제했다. 요거는 조금 더 사업자보다는 경감됩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했다. 계약금만 돌려주면 되고, 인수일 당일에 못하겠다고 했다. 계약금의 2배 돌려주면 된다. 내용 기억하시죠? 자, 저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화물 이제 적재 작업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자, 요거는 우리가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 볼트처럼 막 조금 하는 것들 있죠? 너트 이런 거. 우리 박스에 포장을 하면 너무 좋겠는데, 이런 작은 것들, 박스에 포장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하나만 개별로 포장할 수가 없죠? 이런 벌크 물건들 같은 거는. 그래서 벌크 같은 경우는 상자에 따로 다시 적재를 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 자, 작업 전에 적재한 바닥이나 바닥에 부식되거나 고장난 부서진 곳은 없는지, 그리고 혹시 낙하물이 생길 이유는 없을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 당연히 해야겠죠? 그리고 화물 결박 중요하겠죠? 그래서 신경 써서 작업한다. 그리고 적재함 난간에 적재해서는 안 된다. 죄송합니다. 자, 요거는 무슨 말이면 우리가 적재함 난간에 서서 적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용들이 요거는 읽어봤을 때 조금이라도 위험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실제로 현장 가서는 그렇다 하다 한더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밧줄 결박 시 밧줄이 끊어질 것을 대비해 안전한 자세를 취한다. 자, 내가 이렇게 막 힘줘서 쭉쭉 당겨가지고 밧줄로 결박을 하고 있는데 밧줄이 딱 끊어지면 뒤로 넘어져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을 만한 자세를 취해서 결박을 한다. 그리고 운반하는 물건이 시야를 가리면 안 되겠죠. 당연하겠죠. 그리고 적재 후 밴딩 끈을 사용하여 결박할 때 결박 시 견고하게 묶였는지 항상 점검해야 된다.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거는 쉽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작업과 기계작업의 차이 볼 건데, 말 그대로 수작업은 우리가 사람이 직접 하는 거죠. 기계작업은 기가 뭐 이제 알아서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사람이 하는 이유는 먼저 두뇌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요. 분류나 판도, 검사, 검토 이런 것들을 할 때 사람이 직접 보면서 검수표를 보면서 체크를 하는 거고요. 자, 일정하지 않은 시간 간격으로 진행되는 소량 취급의 작업입니다. 자, 물건이 몇 개 없어요. 근데 이게 막 오늘 2개 했다가 내일 3개 했다가 그 다음날 1개 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기계한테 굳이 맡기는 것보다 사람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물품이 경량인 경우 가볍거나 물품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요.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기계에 넣었더니 막 기계가 아직 분류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가볍기도 하니까 사람이 직접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자, 그러면 기계 작업은 반대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수작업이 아닌 거는 다 기계 작업으로 하는 거예요. 자, 두뇌 작업이 필요하지 않고 단순한 경우라면 사람이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기계한테 맡기면 되겠죠. 자, 그리고 표준화되어 있어요. 자, 포장 이런 것들이 표준화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하고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대량 취급 작업. 요거 사람들이 막 3명 달라붙어서 할 거. 기계 한 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왜 기계는 24시간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럼 기계만 관리하는 사람 1명만 있으면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품이 중량이거나 그리고 막 사람이 운반하기 힘든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물품의 크기 등이 일정한 경우에는 그냥 기계에 딱 맞는 규격에 포장을 해가지고 기계한테 그냥 맡겨버리면은 기계가 알아서 작업을 다 해주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작업과 기계작업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어느 게 더 효율이 있냐라는 거고, 딱 봤을 때 수작업을 하나 내가 딱 해서 외워야겠다 하시면은 기계작업은 굳이 외우실 필요 없고, 수작업과 반대되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계작업이다 이렇게 외우면은 다 따라올 거라서 두 개 다 같이 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외운다면 둘 중에 하나 더 외우기 편한 것만 외워서 반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것이다 라고 외워주시는 게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과목 두 번째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다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팔레트 나옵니다. 우리 팔레트, 화물, 물건, 이런 물건들을 적재하기 전에 밑에 까는 판들 있죠? 요 나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팔레트라고 하는데, 요 팔레트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팔레트들을 먼저 차곡차곡 쌓을 때 요 사이에 틈이 있겠죠. 이제 틈을 어떻게 메꾸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 팔레트 틈바구니는 12개의 발포 스티판을 이용해서 틈을 없앤다 라는 거 먼저 나오고 있고요. 팔레트가 얽히지 않게 하려면 합판을 사이에 넣는다. 자, 상황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나와 있죠. 자, 그리고 팔레트의 틈은 에어백을 사용해서 없앨 수도 있다. 자, 팔레트의 틈은 발포 스티판, 에어백 이 두 가지로 없애고, 얽히지 않게 하려면 뭘 쓴다? 합판을 쓴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팔레트 위에 적재하는 방법인데, 자, 먼저 밴드 걸기 방식입니다. 자, 붕괴 방지를 위해 사용된다. 자, 팔레트와 위에 적재한 물건들 함께 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붕괴가 되지 않게 사용할 때 밴드 걸기. 주연 어프인데, 자, 주연 어프 방식은 팔레트의 가장자리를 높게 하여 화물이 안쪽으로 쏠려 갈라짐을 방지한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화물들이 있겠죠. 자, 요거를 가운데부터 적재해서 무게 하중을 다 가운데로 받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꽤나 안정적이겠죠? 요게 주연 어프 방식이다. 자, 그리고 풀 붙이기 접착 방식은 말 그대로 이 팔레트와 적재물을 풀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화, 기계화가 가능하고, 풀을 붙여서 미끄러짐에 대한 방지를 하고, 대신 뗄 때 조심해야겠죠. 자, 그리고 슈링크 방식은 뭐냐면은, 이 열 수축식 플라스틱 필름이 있어요. 이 팔레트 위에 쌓여있는 적재물들을 플라스틱으로 딱 씌워요. 그리고 슈링크 터널을 이렇게 슉 지나게 되면은 이 열을 받아서 쫙 조여집니다. 이 필름이 쫙 조여지면서 팔레트 위에 있는 적재물들을 밀착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이제 컨테이너에 넣는 물건들은 손의 여부와 봉인 번호를 체크하고 배차계에게 통보해야겠죠. 그리고 상차를 다 했어요. 그러면 도착 장소와 도착 시간을 체크해야겠죠. 그리고 상차 전에는 배차계에 배차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또 상차 전에 상차지와 도착지 시간을 통보받아야 된다. 자, 근데 우리 상차 후에도 도착 장소와 도착 시간을 체크한다고 했죠. 한 번 더 체크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상차 전에 배차계 배차 지시를 받았죠. 그때 또 뭘 받아야 되냐면은 컨테이너의 중량을 통보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적재가 과적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고요. 컨테이너라는 건 기본적으로 운반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운송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단위의 투자가 있어야 되고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되고, 컨테이너 하역 시설이 있는 항구만 입항할 수 있겠다. 자, 당연한 내용이겠죠. 자, 그리고 컨테이너에 나오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제일 자주 나오는 세 개 보겠습니다. 피기백. 자, 피기 하면 왠지 돼지, 피그죠. 자, 요런 돼지들 우리 옛날에 서부 영화 보면은 기차에 태워서 막 적재를 해요. 그래서 이 피기백은 컨테이너를 열차에 적재하여 운송한다. 돼지는 열차로. 자, 버디. 옛날에 혹시 버디버디라는 메신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신발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자, 컨테이너를 항공에 적재, 비행기에 적재하는 거다. 그리고 피시, 물고기죠. 자, 근데 이 스펠링은 조금 사실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 피쉬 하면 물고기 떠올려요. 그 물고기는 배로, 선박에 적재하여 운송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행어 컨테이너. 행어라는 거는 행잉, 매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 건어물 이런 것들이 바닥에 닿지 않게 천장에 매달아서 운반할 수 있는 컨테이너고요. 자, 그리고 플랫폼은 플랫, 바닥이다, 단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량물이나 부피 큰 화물들을 운송할 때는 플랫폼 컨테이너를 쓴다. 그리고 천장 개방형이 있는데요. 자, 천장 개방형은 말 그대로 천장이 없는 거죠. 그러면 높이가 높은 것들을 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특수 컨테이너 일종으로 지붕이나 벽 등이 개방되어 있는 컨테이너입니다. 자, 그리고 솔리드 벌크 컨테이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벌크예요. 벌크는 포장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몰드, 소맥분, 사료 이런 것들을 운송할 때는 벌크 컨테이너를 사용하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일러죠. 자, 우리가 앞에 차가 있어요. 요거를 트랙터라고 부르고 뒤에 연결해서 붙여주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트레일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트레일러 자체는 동력이 없죠. 그래서 모터 비히클에 의해 견인됩니다. 그리고 사람, 물품 등을 수송할 수 있는 목적으로 설계되어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얘도 마찬가지 차량인데 혼자 다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꼭 앞에 있는 트랙터와 함께 같이 다녀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폴 트레일러는 이제 파이프나 H 형광 등 장착물, 굉장히 긴 물건들을 실을 수 있는 용도로 폴 트레일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지테이터는 여러분들 헷갈리실 필요 없는 게 그냥 우리 믹서차예요. 우리 시멘트, 이런 골재들을 혼합해서 반죽하는 차 있죠? 자, 요거를 우리 아지테이터라고 부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일러의 장점은 뭘까요? 자, 트랙터를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자, 트랙터가 한 대가 있다고 치면은 이 트랙터 한 대가 트랙터 여러 개를, 트레일러 여러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운반할 수 있겠죠. 하나 달아서 갖다 놓고 또 달아서 갖다 놓고. 자, 그리고 적재량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탄력적인 작업이 가능해요. 그리고 단기적인 창고 기능을 가능하기도 한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단은 이 트레일러를 A 지점으로 옮겨야 돼요. 근데 시간이 너무 지체됐어. 그러면은 잠깐 동안은 이거를 여기다 그냥 두기도 하고 이 안에 있는 물건을 굳이 내리지 않더라도 창고 기능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건이 이 안에서 보관돼도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트랙터 운전자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다. 이게 1번이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트랙터 한 대만 있더라도 조금 힘들겠지만 트레일러 여러 대를 운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일러의 구조에 따른 종류가 나뉘어집니다. 자, 먼저 평상식, 가장 일반적으로 보시면 돼요. 평면의 하대를 갖춰 일반 화물이나 강제 등의 수송에 적합하다. 저상식은 아주 낮은 거예요. 차체가 낮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게중심이 더 아래에 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럴수록 더 무거운 걸 싣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다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불도저나 기중기 등 건설 장비 굉장히 무겁죠. 이런 것들을 운반할 때 쓰는 게 저상식 트레일러다. 그리고 중간 있습니다. 중저상식 트레일러 있는데 시험에는 무조건 핫코일 얘기 나옵니다. 핫코일 나온다, 중저상식. 핫코일 나온다, 코일 나온다, 무조건 중저상식 트레일러구나 라고 해서 바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케레탈 트레일러, 요거는 컨테이너 운송을 위해 제작된 거예요. 말 그대로 트레일러, 컨테이너만 자체적으로 운반할 때 쓰는 것은 스케레탈이다. 시험 문제 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벤 트레일러, 일반 자파 및 냉동 화물 등의 운반용으로 사용된다. 벤형 있죠? 우리 자동차도 벤형 있죠? 그런 식으로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오픈탑, 천장이 개방되어 있다. 탑, 지붕이 오픈되어 있다. 천장에 개구부가 있어 화물이 들어가게 만든 고척 화물 운반용이다. 높이가 높은 거나 아니면은 너무 커서 이렇게 들어서 트레일러 위로 떨어뜨려서 적재를 하는, 그럴 때 오픈탑 트레일러를 쓴다 보시면 되겠고요. 특수용도 트레일러, 말 그대로 요거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덤프 트레일러도 해당되고요. 탱크 트레일러, 오일이나 뭐 이런 벌크용들 실는 탱크 트레일러, 그리고 자동차를 운반할 때 쓰는 것들도 전부 다 특수용도 트레일러에 들어가요. 이 트레일러 중에 큰 거는 뭐 고가 사다리, 뭐 소방 안전을 위해서 제작된 트레일러, 이런 것들 전부 다 특수용도다. 그래서 이 안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전부 다 특수용도예요. 바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제한 차량 운행 허가 내용 볼 텐데 요거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축하중어 10톤, 총 중량은 40톤, 10톤 40톤, 그리고 길이는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길이가 16.7m 초과, 그러니까 16.7m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폭은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폭이 2.5m, 높이는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높이가 4m 초과인데 만일에 여기서 안전하다고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4.2m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거를 좀 많이 헷갈려 하시니까 시험에 뭐 4.2m인데 내용 다 안 읽어보고 안 되지 라고 하면 안 돼요. 문제에 분명히 안전관리, 안전허가를 받은 경우 4.2m까지 된다 라고 나와 있을 때 꼭 내용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래나 흙, 자갈, 쓰레기 같은 거 운반하는데 덮개가 없어요. 고속도로를 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적재물, 파손품 낙하가 우려된다 라고 보시면 또 안 되겠고요. 자, 저속 차량 운행 속도가 50km 미만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지게차 등등. 보통 농번기 때 다니는 차들이 기본적으로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속도로를
고속도로를 통해서 운반해서는 안 되겠다 보시면 되겠고, 원래는 되는데 만일에 비가 많이 온다, 눈이 많이 내렸다, 이런 이상기후시, 바람이 많이 분다 하는 경우는 풀카고나 트레일러, 기본적으로 트랙터가 있어야지 운반이 가능한 종류들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상기후가 있을 때는 운반해서는 안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볼 건데, 자, 파손 사고의 원인과 대책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적재물을 옮기거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택배 물건 같은 걸 옮기는데, 뭐 도자기가 깨져온 경우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래서 원인을 보면은, 자, 먼저 포장이 불량한 경우, 그리고 무분별한 적재, 그리고 상하차시 낙하. 요거는 우리 뭐, 그러시는 분들 없겠지만, 뭐, 물건을 집어 던진다, 이런 얘기들 있죠. 이렇게 해서 되면은 파손 사고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 어떻게 대책을 세우냐? 집합이 고객에게 내용물의 정보를 듣고 포장 상태를 잘 확인한다. 그리고 가볍거나 가까운 거리 화물은 어떻게 해요? 화물을 막 함부로 취급해서 빨리빨리 운반해주는 게 아니라 함부로 취급해서 안 되겠죠? 그리고 사고 위험 물품은 안전박스에 적재하거나 별도로 적재한다. 충격에 약한 화물일수록 유의사항을 표기하거나 보강 포장에 신경 쓰도록 한다. 그리고 충격이 약할수록 아래 싣는 게 아니라 더 위에 적재를 해야겠죠? 읽어보면은 생각해보면 또 당연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화물 자동차 종류 우리 이거 1과목에서 했어요. 한번 마무리로 복습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보닛 트럭, 덮개가 운전실 앞쪽에 나와 있는 트럭, 캡 오버 엔진 트럭, 원동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운전실 아래쪽에 있는 트럭. 자, 그렇다는 것은 앞에 이 운전이 가능한 트랙터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밴형, 우리 자동차 밴 떠올리라고 말씀드렸죠. 상자형 화물실 가지고 있어요. 냉장차 이런 것들 포함됩니다. 그리고 픽업 트럭, 혹시 뭐 게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배틀그라운드 보면 우리 픽업 트럭 있어요. 화물실에 지붕이 없고 운전대와 일체로 되어 있는 이런 차들. 제가 그림 좀 못 그리는데. 그래서 막 위에다가 뭐 화분도 싣고 나무도 싣고 이런 차들이죠. 특수 자동차, 특별한 장비나 물품을 수송하는 전용차. 여기 특장차 포함되어 있겠죠. 소방차, 레커차, 냉동차, 트럭, 크레인. 냉장차 밴형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냉장 설비를 갖추고 있죠. 탱크차, 탱크, 뭐 오일, 이런 액체 이런 것들을 실어줄 수 있는 특수 장비차다. 덤프차 말씀드렸었고, 트랙 레커차, 자, 크레인을 갖추고 크레인 작업이 가능한 특수 장비 자동차다. 기본적으로 다 특장차예요. 제로 레커차, 크레인 등을 갖추고 고장차의 앞을 끌어 견인이 가능한 특수 장비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물 자동차의 종류를 볼 건데, 이제 적재함의 구조에 따라 또 분류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카고 트럭은 하대에 간단히 접는 형식의 문을 달았어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트럭이죠. 그래서 하대에도 적재가 기본적으로 조금은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고, 전용 특장차는 적재함을 특수한 화물에 적합하도록 구조를 갖추고 특수 작업이 가능하도록 기계를 부착한 것으로 트레일러, 믹서차, 벌크차 등이 해당한다. 시험 문제에 요 세 가지 나오고 있으니까 외워주시면 되겠고, 합리화 특장차 있어요. 저희 화물을 싣고 내릴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뭐 여기다가 굴삭기의 기능을 단다거나 트럭 위에다가 아니면은 측방이 개폐될 수 있도록, 측방이 열릴 수 있도록 달아준다던가, 아니면은 오픈탑 구조, 천장을 열고 닫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합리화 특장차에 다 해당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요거를 이제 볼 건데, 우리가 맨 처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물 수탁을 거절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안 된다고 했죠.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근데 거절 가능한 이유들이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언제 시험에 나오냐? 언제 시험에 나온 게 아니라 중요하니까 나오겠죠? 자, 기본적으로 택배사 화물마다 다르다. 뭐가 다르냐면은 포장의 가로, 세로, 높이의 합. 어디는 뭐 350cm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회사 기준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와요. 뭐 얼마가 넘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CJ는 되는데, 다른 뭐 대한통운은 안 된다. 대한통운이 CJ네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고요. 무게도 마찬가지로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무게가 너무 초과되면 안 된다. 요 개념 잡으면 되겠고, 그리고 가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수탁 거절 대상이 됩니다. 근데 파손 면책을 동의한다거나 아니면 합의서를 쓰고 부탁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가능하겠죠. 그리고 밀수품, 군수품, 부정품인 경우 안 되겠고, 현금, 카드, 수표, 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은 안 되겠죠. 그리고 미풍, 양속이나 사회에 반하는 경우, 인화물질이나 위험한 물건인 경우, 동물인 경우, 고객이 운송량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런 거는 못하는 거겠죠.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안 되는 경우, 고객이 운송물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과 다른 내용으로 운송량을 기재한 경우는 우리가 운송물 수탁 거절할 수 있다.
자, 근데 이런 데 보면은 뭐 인화물질 이런 것도 누군가는 다 운송을 하고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특수장비차, 특장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도 우리가 앞서 살짝씩을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 복습차 한번 본 거기도 하고요. 오늘 본 내용들 다 당연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시험 보러 가실 때 다른 내용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충분히 외우고 가더라도 합격할 수 있다. 자, 합격이라고 해서 뭐 100점을 맞아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건 좋겠지만 우리 60점만 넘으면 합격이니까 너무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만 확실하게 외우고 가면 합격이구나. 꼭 요 마인드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